자, 오늘 챕터 3는 Age and Acquisition 이라는 주제인데요. 어린아이와 성인의 그 연령대에서 각각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목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이슈들을 다룰 것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자, 결정적 시기 가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자, 결정적 이 시기 가설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언어 습득이, 언어 학습이 연령이 어릴수록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령과 언어 학습을 논의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바로 신경 생물학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hemispheric lateralization, 뇌의 방구화라는 개념인데요. 자, 우리 인간은 우뇌와 좌뇌가 있죠. 그래서 이 우뇌의 기능과 좌뇌의 기능이 분화가 되는데 그 분화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측면에서 이 Critical Period Hypothesis와 연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The Significance of Accent가 되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해당 언어의 억양 습득이 더 쉽다라고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Cognitive Consideration. 자, 인지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첫 번째가 Intellectual Development, 지적 발달이죠. 지적 발달과 언어 습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mplicit Explicit Learning. 자, 이 개념은 익숙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Implicit Learning은 우리 암시적 학습, Explicit Learning은 명시적 학습 이렇게 되는데요. Implicit Learning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주된 관심에 초점을 두지 않은 채 일어나는 학습을 암시적 학습 이렇게 되고요. Explicit Learning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을 두고서 일어나는 학습을 우리가 Explicit Learning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teralization 한 번 더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아까 설명한 대로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있는데 그 좌뇌와 우뇌의 그 기능이 분화되는 시점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equilibration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평형화라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의 의미는 인간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죠. 그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불균형 상태를 해결해서 평형 상태로 이르려는 그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equilibration 하려는 그 성향 때문에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ote learning, meaningful learning 많이 익숙한 개념일 거라고 믿습니다. rote learning은 기계적 학습, meaningful learning은 의미적 학습. 자, 두 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억나십니까? rote learning은 선행 지식과 연계시키지 않고 이루어지는 학습을 지칭하고 meaningful learning은 선행 지식과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meaningful learning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려할 측면이 바로 affective considerations, 정의적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egocentric는 자기 중심적 성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inhibitions는 방어 기제라고 해석되는데요. 이 방어 기제는 뒤에 나오는 language ego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language ego라는 것은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아를 지칭하는데요. 언어 수준이 낮은 단계일수록 그 해당되는 자아는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수준이 낮을 때는 이런 language ego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합니다.
즉 언어 자아가 약한 그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해당 언어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linguistic consideration, 언어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bilingualism, 이중언어. 즉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한 후에 언어를 배우게 될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언어 체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bilingualism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interference between L1 and L2. 자, 우리가 L1, 즉 모국어를 습득한 후에 제2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모국어는 선행 지식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선행 지식의 역할이 나중에 이어지는 L2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때를 우리가 interference, 간섭 현상 이렇게 지칭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자, 결정적 시기 가설은 제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정적 시기 가설의 기본 개념은 자,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느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특정한 시기에 그 언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혹은 언어 학습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느냐라는 기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넘어서면 언어 학습이, 언어 습득이 어려운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Critical Period Hypothesis는 CPH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CPH는 모국어 습득에 대한 설명의 차원에서 도입된 개념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CPH 개념을 우리가 제2언어 학습에도 적용시키려는 그런 시도와 연구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적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춘기 즈음이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사춘기가 넘어서면 제2언어 학습이 그 이전에 이루어질 때보다 훨씬 덜 성공적이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사춘기 그러면 중2에서 중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3 정도를 넘어서면 그 이전에 학습할 때보다는 훨씬 더 어렵거나 더디거나 덜 효과적이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 신경생물학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생물학적 측면에서 연령과 언어 습득의 그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hemispheric lateralization,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분화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그 성숙하면서 특정한 기능들을 우뇌가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좌뇌는 대체적으로 지적인 면, 논리적인 면, 분석적인 면을 담당하게 되고 반면에 우뇌는 정서적이고 사회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그 기능들을 감당하는 게 우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그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언어 기능 그러면 좌뇌에서 담당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뇌 기능 분화가 언제 일어나며 그리고 뇌 기능 변화가 실제적으로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 기능 분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2살 정도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춘기에 완성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빨리 5살쯤 되면 뇌 기능 분화가 완성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뇌 기능 분화 이전에는 어떤 측면에서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춘기 이전에는 뇌의 그 활동이 대단히 유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유연성이 높을 때 언어 학습이 잘 일어나며 나중에 뇌 기능 분화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되어버리면 보통의 경우에 제2 언어 학습이 어려워진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지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좌뇌와 우뇌의 기능 분화가 과연 이 critical period, 결정적 시기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직까지는 그 연구 결과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제2언어 학습에서 우뇌의 역할, 우뇌의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연구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우뇌가 제2언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 제2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는 우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가 있으며 또한 우뇌 역할이 어느 상황 때 더 큰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informal context, 비공식적 언어 학습 상황에서 우뇌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classroom context, 즉 교실 상황에서 언어를 배우는 상황이 아니라 교실 밖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배우는 그 환경에서 우뇌의 역할이 크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측면, 특히 언어를 social context,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를 처리할 때 우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회적 맥락 안에서 학습자가 놓여질 때, 즉 사회적 상황에서 놓여지게 되면 우뇌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어서 Biological Timetables이라는 제목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일정, 시간표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학습할 때 그 중에서 특히 억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습득해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커버리에 따르면 억양과 관련된 결정적 시기는 Socio-Biological Critical Period, 사회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설명으로 한 개체가 한 지역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 될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액센트가 즉 억양이 더욱 그러하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스코볼에 따르면 웨이 액센트가 사회적 연대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그것을 사춘기 이전에 다 완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같은 지역 사회에 있는 타인들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억양 습득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집단 안에서,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 인종 안에서 생식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억양이 습득되어진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섹션은 The Significance of Accent, 억양의 중요성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원어민과 같은 억양,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는 대체적으로 사춘기에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사춘기 이후에 외국어를 가르치게 될 때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언어는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보면 성인 이후에 한국어를 학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말하는 것만 들었을 때는 거의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춘기 이후에 원어민과 같은 발음 학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사춘기가 넘어서서 어떤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원어민과 같은 발음 습득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이 액센트 발음은 우리가 습득을 판다라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발음 이외의 언어 습득의 측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발음만 가지고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했다 안 했다 판단할 근거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원어민과 같지 않는 억양이나 발음이지만 그 언어를 구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즉 다른 언어적 양상에서 보면 원어민의 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그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양이 원어민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 해당 언어에 능숙하다, 유창하다라고 결정 짓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intellectual development, 지적 발달이 되는데요. 자, 인간의 인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초창기 약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발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지적 변화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지 발달의 단계를 논한 피아제의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아제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약 16세까지 약 4단계의 인지 발달을 거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sensory motor stage, 두 번째가 pre-operational stage, 세 번째가 concrete operational, 네 번째가 formal operation stage. 자, 각 단계의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sensory motor에서 두 개념이 있습니다. sensor라는 감각. 지금 아이들이 5가지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그리고 motor,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인지 발달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pre-operational stage에서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3단계에서도 기본적으로 operation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operation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면, 자, 인지 발달 측면에서 operation한 이야기는 자, 인지적 조작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은 사고 활동, 생각할 수 있는 활동, 생각하는 활동,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앞에 pre-operational stage는 그런 사고 활동이 일어나기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concrete operational stage 그러면 자, operation이 일어나는데 주로 concrete,
구체적인 물체와 연관된, 구체적인 물건들과 연관된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formal operational stage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formal 때 이 formal의 의미는 추상적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서 사고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결정적 시기가 있다 혹은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게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어를 교수하는 예비 교사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사춘기가 되어서야 학습자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추상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오스벨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 학습자들은 연역적 사고에 대해서, 즉 연역적 사고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어린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성인들은 이러한 연역적 사고 측면에서 좀 더 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언어 습득의 초창기에 어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떤 한 번에 한 가지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령과 언어 습득의 그 관계를 논의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개념이 implicit, explicit learning이 되겠습니다. 자, implicit learning은 암시적 학습, explicit learning은 명시적 학습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 두 타입의 learning을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은 attention과 바로 instruction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와 성인을 구별할 때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implicit learning에 많이 전념하게 되고 반면에 성인들은 explicit learning에 주로 전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인지 발달 측면에서 명시적인 설명 이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반면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명시적인 교수 방법이 즉 명시적인 수업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언어학습의 관계를 논의할 때 implicit, explicit learning을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은 연령과 언어학습의 차원에서 다루는 이 implicit, explicit learning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습을 논할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느냐, 어느 것이 더 성공적인 학습이 되느냐를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implicit 개념과 explicit 개념이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인지 측면에서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lateralization, 좌뇌와 우뇌의 기능 분화, 간단하게는 뇌의 기능 분화라고 되는데요. 자, 이런 lateralization은 우리가 제2연 학습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논의할 때 꽤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학습이 시작되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언어 습득이 거의 완성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언어 습득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뇌의 기능 분화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뇌를 좌뇌, 우뇌에 구별했을 때 좌뇌의 주요 특징은 바로 분석적이고 또한 지적인 수행을 주로 감당하는 데 비해서 우뇌는 대체적으로 감성 또는 정서적인 측면을 주로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뇌의 기능 분화가 아닌가라고 탐구를 해보는 입장인 것이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성인들이 제2 언어 학습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좀 더 성공적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나침의 좌뇌 중심으로 돼서 너무 분석적이 되고 너무 이렇게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이 그 원인이지 않는가라는 또한 우리가 추론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equilibration, 평형화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이 평형화라는 개념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내면에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 인간이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 과정을 equilibration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평형화되어진다는 것은 그 이전에 불평형화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불평형화 상태에서 평형화 상태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개념을 습득해 나간다, 개념을 발달시켜 나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외부 세계와 접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인의 인지 구조 안에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외부 세계에서 존재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불평형화라고 말합니다. 이 불평형화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본인의 인지 구조의 안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본인의 인지 구조 안에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불평형화가 평형화된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러한 불평형화에서 평형화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개념 발달의 단계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가 완성되는 15, 16세 때까지는 대체로 우리가 평형화가 다 도달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불평형화 그 시기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평형화는 우리 언어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 즉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그 이유는 불평형화 상태에서 평형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인지구조 안에 새로운 인지구조를 구축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불평형화에서 평형화로 간다는 것은 인지구조가 변하는 거죠. 인지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념들은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평형화는 언어 습득에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 인지적인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모국어로 equilibrium, 평형 상태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측면의 동기부여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볼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rote learning, meaningful learning. 자, 우리말로는 기계적 학습, 유의미 학습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유의미 학습은 오스벨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오스벨에 따르면 meaningful learning이라는 것은 새롭게 배우게 될 언어 항목이 기존의 지식과 연관되어 학습할 때 그것을 우리가 유의미 학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knowledge that exists,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된 용어로 표현하자면 schema, 인지 구조가 되는데요. 다시 요약하면
새롭게 배워야 될 언어 항목들을 기존의 인지 구조와 연관시켜서 학습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유의미 학습이다라고 정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인 학습자와 어린이 학습자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아이들이 언어 항목을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드 러닝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며 특정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인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road to learning에, 즉 기계적 학습에 능하지만 대체적으로 단기 목적을 위해서 기계적 학습의 방법을 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급적 유의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안하고 계획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effective consideration, 정의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흔히 이성적 존재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정의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의적 요소가 언어 학습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inhibitions, 방어 기제입니다. 자, 방어 기제는 쉽게 말하면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의 자아 정체감, 자아감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체감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상태다 또는 혹은 심리적 의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서 그 표현은 언어적으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비언어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어 기제는 대체적으로 사춘기 때 그 절정에 다다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춘기 때가 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라든가 인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신체적, 인지적 혹은 감성적 정체감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사춘기 때 가장 자아 정체감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활성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볼 부분은 이러한 자아는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나를 넘어서려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 등의 우리의 자아는 매우 민감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inhibition, 방어 기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의적 측면에서 살펴볼 두 번째 요소, language ego, 언어 자아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어 자아를 개념상으로 정리해보면 언어 자아란 자아감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언어 자아라고 정의하며 특별히 그 언어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사용될 때 그 언어와 연관된 자아감을 언어 자아감이다라고 혹은 언어 자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와 성인의 언어 자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어린아이의 언어 자아는 매우 역동적이고 그리고 매우 유연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춘기 이전까지는 이런 언어 자아의 특징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언어 자아가 상대적으로 역동적이고 매우 유연한 어린아이 학습자들에게는 이 새롭게 배우게 되는 언어가 언어 자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혹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은 그 언어에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성인의 언어 자아를 비교해 봤을 때 아이들의 언어 자아가 훨씬 언어 학습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 자아가 위협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린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덜 위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어린 학습자들은 언어 형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의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성인 학습자들은 본인이 구사하는 언어 형태에 대해서 어린아이보다는 더 많은 주의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언어 형태가 문법적으로 혹은 표현적으로 잘못되었을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언어 수준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린 학습자보다는 성인 학습자들이 훨씬 더 그 언어 수행에 소극적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섹션입니다. Linguistic Considerations. 언어학적 측면에서 어린 학습자와 성인 학습자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ilingualism, 이중 언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중 언어자를 구별할 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coordinate bilinguals, 즉 등위 이중 언어자. 두 번째는 compound bilinguals, 복합 이중 언어자였는데요. 등위 이중 언어자와 복합 이중 언어자를 구별하는 두 가지 척도는 첫 번째 context, 어떤 상황에서 학습했느냐, 그리고 meaning system, 의미 체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coordinate bilinguals, 등위 이중 언어 학습자는 각각의 언어를 별도의 컨텍스트 속에서 학습하는 걸 지칭하며 이때 학습자의 두뇌에는 두 개의 의미 체계가 생긴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coordinate bilinguals는 개념적으로 말하면 모노링구얼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즉, 따로따로 배워서 따로따로의 의미 체계가 있는 이중 언어자를 coordinate bilinguals 이렇게 정의하고, 그에 비해서 compound bilinguals, 복합 이중 언어자는 한 컨텍스트 속에서 학습, 습득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의미 시스템을 갖게 되는 이중 언어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면 이중 언어를 우리가 논할 때 성인과 어린 학습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이렇게 혼합해서 한꺼번에 함께 같이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린 나이인데 부모의 국적이 달라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아이들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꽤 많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우리가 사례를 보듯이 어린아이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언어를 배우는 점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측면, 어려운 측면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중 언어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코드 스위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코드 스위칭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다른 언어로 변환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코드 스위칭을 하는데요. 이중 언어자들도 이러한 언어 스위치가 바꾸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특히 모국어 학습과 외국어 학습 혹은 제2의 학습을 병행하는 이중 언어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중 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이 한 언어만을 습득하는 학생들보다는 약간 다소 언어 학습이 더디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지만,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이중 언어 학습자들은 이 인지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챕터 연령과 언어 습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